수장 전략위원으로 활동하는 김태우 박사입니다. 요즘 안보 문제가 계속 시끄럽죠.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국방 예산에 쓰려고 하는 긴요한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려서 말씀이 있었고요. 또 이 7월 27일 이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이해서 친북 단체들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며칠 전 미국에서 친북 단체들이 이 영사관, 한국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그런 행사를 벌이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북 간에는 군통신선이 재개되면서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설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매우 소란스럽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이런 행사가 대선용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은 이 정전협정과 종전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좀 깊이 분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7일은 1950년 북한의 도발로 이 한국전쟁이 시작되어서 3년 동안 지속되다가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이 종전선언, 이것은 평화협정에 앞서서, 즉 평화협정을 위한 예비 단계가 될 수도 있지만 통상 어떤 전쟁을 마감하면서 맺는 평화협정은 그 자체로 종전선언을 포함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선언을 서두르자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 2018년에는 남북 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서두르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제3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추진하자라고 합의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기 종전선언을 강조했습니다. 2018년 9월 제7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관련국들의 조치들이 실행되면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했고, 문 대통령은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제75차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조기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정치인, 학자, 종교인 등이 덩달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미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 대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공간을 넓히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6.25 전쟁 종전선언도 신속히 성사되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요구하는 것, 체제 보장,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등의 더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포용적입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시험 발사를 자제하고 있는 현 상태를 지속하라고 촉구하는 정도입니다. 반면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줄 것이 아니라 현재 북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관계 개선을 통해 점진적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종전선언이야말로 이러한 한반도 평화세서를 추동하는 힘이 되므로 조기에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종교계에서도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2020년 9월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촉구하는 1억 명 목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주교,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선님 등이 끝나지 않은 70년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를 촉구하자고 호소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어디까지나 형식 문서일 뿐입니다. 어느 한쪽이 흑심을 품고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기만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38년 9월 29일 영국의 체인벌링 수상은 히틀러와 미넨 협정을 서명하고 돌아와서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 영토의 일부를 차지하는 대신 평화를 약속했으니 이제 전쟁은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히틀러는 체코를 통째로 점령하고 이어서 폴란드와 프랑스를 차례대로 침공했습니다. 히틀러는 1939년에 소련의 스탈린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나치 독일이 유럽을 평정하는 동안 소련 쪽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압박을 피하기 위한 기만책이었습니다. 1941년 4월 13일 일본과 소련이 체결한 불가침 조약, 다시 말해 일소 중립조약도 또 다른 사례입니다. 1945년 8월 7일 히로시마 원폭으로 일본의 패망이 확실해지자 그 다음 날인 8월 8일 소련군은 일소 중립조약을 폐기하고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소련군은 이미 괴멸 상태에 있던 만주의 일본 관동군을 밀쳐내고 단숨에 한반도의 3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도 너무나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964년 통킹만 사건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이래 8년 동안 지루한 전쟁을 해오던 미국은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협정으로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미국은 남베트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습니다. 12개 나라로 하여금 파리 협정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교전 당사자인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베트콩 등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4개를 추가시키고 거기에 더하여 캐나다, 이태리, 헝가리, 폴란드 등 4개국을 휴전 감시국으로 서명하게 하고 이 4개국이 250명의 휴전 감시위원단을 남북 베트남에 파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남베트남과는 방위조약을 체결해서 전쟁 재발 시 해공군을 중심으로 즉각 돕기로 약속했고 북베트남에게는 그러니까 월맹이죠. 월맹에게는 전쟁을 도발하지 말라는 설득 차원에서 40억 달러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 한 장이 남베트남, 즉 자유월남의 안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남베트남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반정부 시위와 분신자살이 이어졌고 도처에서 민주, 평화, 민족, 반미 구호가 난무했습니다. 또한 간첩 천국이었습니다. 남베트남 정부와 군 그리고 모든 정부 조직에 북베트남 간첩들이 우글댔지만 이들을 검거하는 조직들은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2년 후인 1975년 월맹은 협정을 깨고 전면 남침을 재개했고 남베트남은 56일 만에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12개 나라가 서명한 파리 협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이 떠나면서 남겨준 수많은 군사장비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재교육 캠프에 보내졌거나 숙청 또는 처형된 사람이 600만 명에 육박했고 100만 명이 보트를 타고 탈출했지만 10만여 명은 육지를 밟아보지 못한 채 상어밥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정녕 놀라운 것은 북베트남에 충성하여 총을 들고 미군과 싸웠던 베트콩들 그리고 민주, 민족, 평화, 반미를 외치면서 데모를 주도했던 남베트남의 좌파 인사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인간 개조 학습소에 갇히거나 숙청되고 처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매우 명백합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체결 당시에는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하는 평화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기만하면 그 반대편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의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에게 기만할 동기와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동기가 없다는 것은 양쪽 또는 당사국들이 정치, 경제, 가치 체제가 같거나 제로섬적인 관계가 아니어서 평화를 깨뜨릴 이유가 전혀 없고 또 그런 사실에 대한 양쪽이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볼 것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마감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 독일에게 가혹한 배상을 물린 조약이었고 그에 대한 독일 국민의 불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히틀러에 의해서 폐기되기 이전까지 독일이 이 조약을 준수한 이유는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북한 모두에게 선언을 위배할 동기가 없는 상태입니까? 남북한이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못할 만큼 군사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 꼭 찍어서 묻겠습니다. 북한이 그런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북한은 무력 공산 통일을 위해 6.25 전쟁을 도발했고 이후에도 적화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21년 1월에 열린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또다시 당규약을 개정해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라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무력 적화 통일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최대 6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핵보유국입니다. 북한은 2012년에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이어서 2013년에는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대한 법이라는 소위 핵보유법을 제정했으며 2016년에는 당규약에 핵무력 노선에 병진 노선을 틀어지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진다라는 표현을 포함시켰습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륙간 탄도탄 성능 개선, 핵추진 잠수함, 전술핵, 극초음속 무기,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의 개발을 공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즉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 핵무기 위협을 상쇄하면서 겨우 군사적 균형을 이루어 왔습니다. 종전선언을 재촉하는 사람들은 북한도 지금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시험 발사를 자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즉 북핵 위협의 감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덜컥 발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마도 북한이 가장 원하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것입니다. 북한이 배후에서 굳이 부추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좌파들은 이제 평화가 왔는데 강력한 군대가 왜 필요하며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왜 필요한가라고 외쳐댈 것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게 안보 정론입니다. 이 안보 정론을 설파하는 사람들을 공연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 또는 전쟁광으로 매도할 것입니다. 북한이 선전해온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라고 외쳐댈 것입니다. 6.25 전쟁 중에 설치된 유엔군 사령부 이 유엔사를 해체하라는 요구도 빗발칠 것입니다. 유엔사는 안보리가 적법하게 설치한 유엔의 보조기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 85호를 통해 북한군의 무력 공격을 평화의 파괴로 규정했고 6월 27일에는 안보리 결의 83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게 무력 공격 격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7월 7일에는 안보리 결의 84호를 통해서 미국이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국제연합군으로 구성되는 유엔 사령부의 사령관을 지명하고 북한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유엔의 깃발을 사용하도록 재량권을 주었다. 이렇게 결의한 것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전쟁의 포성은 멎었지만 안보리가 한국에 있는 이 유엔사 임무의 종료를 결의한 적은 없습니다. 유엔사는 지금도 전쟁이 재발하는 경우 한국을 돕는 임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유엔사는 비록 미군 이외 다른 나라 군대들이 철수한 상태로 지휘부 조직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쟁이 재발하면 다시 한국을 도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유엔의 보조기관입니다. 아직도 한반도 전쟁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체결되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는데 왜 유엔사가 필요하냐 라는 선전이 빗발칠 것이며 유엔사 역할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막연히 동조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여권 조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맹목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쇼를 벌리고 그것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를 거쳐 적화통일로 가고자 하는 좌파들입니다. 다른 부류는 순진무구한 이상론자들입니다. 섣부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가져올 혼란과 안보위기 그리고 망국의 위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아름다운 가문이설에 속아 빨리 종전선언을 하라고 재촉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해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천주교 주교님들과 사제님들, 기독교의 목사님들, 그리고 불교의 스님들, 그리고 그럴듯한 논리를 동원하면서 조기 종전선언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학자 전문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당신들도 흑심을 숨기고 있는 좌파들입니까? 아니면 역사의 교훈이나 현실적인 위험성을 몰라서 좌파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순진무구한 이상론자들입니까?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 공산치하에서 수많은 성직자들이 순교당했던 아픈 역사를 잊으신 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패망 직전의 자유월남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좌파 세력이 번성하고 좌파 이데올로기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민주, 민족, 평화, 반미구호가 외쳐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 모습이 1973년에서 1975년 사이 자유월남의 그것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바꾸어 법적으로 6.25 전쟁을 종료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는 여건 충족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들 소지가 없는지 먼저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 조언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현실론자들은 종전선언을 검토하더라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이 기본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에는 두 눈을 감은 채 무작정 평양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바라며 북한과 중국을 상전처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스스로 군사력을 줄이고 안보 역량을 감축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일본을 적대시하는 소위 반일을 정책기조로 삼아오지 않았습니까? 탈원전이라는 정체불명의 정책을 통해 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면서 유사시 필요한 군사적 핵능력까지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정부 아닙니까? 각종 사회주의 정책을 통해 개인재산 침해, 세금 폭탄, 국가재정 탕진, 포퓰리즘적 복지 살포 등으로 지금까지 번영을 가져다 주었던 시장경제 체제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국회를 통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 또는 해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주장에 쉽게 동조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이 상대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고 오로지 공생공명을 위해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말과 행동 그리고 체제를 통해 확인된다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평화협정을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평화협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